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1과목 챕터 2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많다라는 볼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데이터 유형과 소스 측면의 다양성이라던가 데이터 수집과 처리 측면에서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라는 것이 3V예요. 뒷장에서 바로 나올 텐데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은 용량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해낸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인 변화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인재 조직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조직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별표죠. 시험 문제는 이 과목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빅데이터의 3V 하면은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세 가지에다가 4V 하면은 그 세 가지에다가 밸류까지 합친 것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암기를 해두시지만 특히 이 밸류는 비즈니스 효과 요소이고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는 투자 비용 요소라는 것 꼭 구분하세요. 그리고 데이터 크기 단위에서는 순서대로 킬로바이트부터 요터바이트까지 알아두시는데 특히나 이 뒤쪽에 4개 페타, 엑사, 제타, 요타라는 것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페타가 2의 50승, 엑사가 2의 60승, 제타가 2의 70승, 요타가 2의 80승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페에지요, 페지요 이거 암기 못하면 페지요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읽어 두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 산업계에서는 양질전환 법칙, 학계에서는 거대한 데이터 활용 과학이 확산이고 인간 개념 프로젝트가 그 사례이다. 관련 기술 발전에서는 다양한 것에 발전이 있었지만 특히나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 분석에 경제적 효과를 제공해준 결정적인 기술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용어가 나오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IoT 2023년에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마다 통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 또는 기계끼리 자동으로 통신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물에 어떤 센서가 붙어 있어서 그러한 정보를 보내고 또 그것을 받아서 해석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IoT를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됐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는 지문들을 읽어서 어떤 것이 IoT를 설명한 것인지 감을 잡아두셔야 되고 특히 맨 아래에 있는 미래의 빅데이터 관점에서 볼 때 사물 인터넷과 모든 사물의 데이터화라는 것이 관련이 크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빅데이터의 역할이 4가지가 나오는데 석탄과 철, 원유, 렌즈, 플랫폼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지를 봐두셔야 돼요. 석탄과 철 같은 경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변화를 가져올 것, 원유에서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렌즈는 엔그램 뷰어라는 것이 같이 나와줘야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동 활용의 목적으로 구축된 유무형의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아래쪽에 보면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빅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면 각종 사용자나
플랫폼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공동 활용의 목적으로 구축된 유무용의 구조물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빅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면 각종 사용자 데이터나 M2M 센서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 저장해두고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한다. 즉, 빅데이터가 그 자체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읽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3가지. 데이터 활용 방식, 새로운 가치 창출, 분석 기술의 발달. 각각 내용을 읽어서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지문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빅데이터 관련한 인력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가치 산정이 어렵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변화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사전 처리가 사후 처리로, 표본 조사가 전수 조사로, 질이 양으로,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단어, 사후 처리, 전수 조사, 양, 상관관계가 변화가 된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이 변화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 과정은 데이터의 양이 질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죠. 빅데이터의 영향을 보게 되면 기업이든 정부든 개인이든 모두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개인에게는 그러한 영향이 별로 없었다든지 개인은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개인에서도 다 빅데이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고 3월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 활용 기법인데요. 연관 규칙 학습이 무엇인지, 유형 분석이 무엇인지, 유전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그 정의만 알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시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관 규칙 학습이라고 한다면 변수 간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으로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침입자나 유해 행위자 색출에 활용할 수 있고 우유 구매자가 기저귀도 같이 구매를 할지 커피를 사는 사람들이 탄산음료도 많이 구매를 할지 이런 것에 연관 규칙 학습을 활용한다. 그리고 유형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새로운 사건이 속하게 될 범주를 찾아내는 통계적 분류를 위해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훈련용 분류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서를 분류하거나 조직을 그룹으로 나눌 때 온라인 수강생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속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찾는 용도로 유형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화. 이 최적화가 필요한 문제 해결에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의 시청률을 얻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에 방송해야 하는지, 응급실에서 의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 문제 해결에 유전 알고리즘 쓴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감정 분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구분해 두세요. 그래서 감정 분석은 말 그대로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 적발을 하거나 특정인과 다른 사람이 몇 천 정도의 관계인지 등을 분석할 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쪽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섞어 놓고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는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의 오용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위기 요인이고요. 통제 방안을 보게 되면 사생활 침해는 동의제에서 정보 사용자의 책임제로 전환하는 것, 책임 원칙의 훼손은 기존 책임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데이터의 오용은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및 객관적인 인증 방안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서는 관련 있는 용어가 익명화예요. 익명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 익명화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포괄적인 기술.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명이라는 것은 다른 추가 정보가 있으면 특정 개인 유추가 가능하고 개인 정보 비식별화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익명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추가 정보가 있더라도 개인에 대한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명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책임 원칙의 훼손에서는 위기 요인 보시게 되면 예시나 이런 것들을 좀 봐두셔야 돼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위기 요인을 글로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예시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전 체포한다던가 회사의 직원을 해고한다던가 의사의 환자 수술 거절이라던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특징을 가진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처럼 뭔가 이제 예측 기술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될 수 있어, 안 좋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들이 보통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거절되는 또는 막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희생양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책임 원칙을 강화한다. 결과 기반의 책임 원칙을 고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오용은 빅데이터가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적지 않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또 항상 맞을 수는 없어서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 비즈니스에 직접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해야 되고 객관적인 인증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고리즘리스트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전문가이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나 금전거래에 정통한 회계사처럼 컴퓨터와 수학, 나아가 통계학이나 비즈니스에 두루 깊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 직업을 담당하게 된다까지 이해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것이 나와요. 식별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 운전면허번호, 성명, 상세 주소, 생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식별자를 갖다가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개인정보 비식별화라고 하는데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값 삭제, 범주와 마스킹 이렇게 쭉 나오고 잡음 첨가까지 있죠. 특히 이 데이터 마스킹이라든지 데이터값 삭제 이쪽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값 삭제는 특정 데이터 값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에요. 식별자가 되는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식별 기능을 없애는 것과 그것을 아예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것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식별 기능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데이터 값 삭제는 그러한 속성을 아예 데이터에서 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스킹에 대해서는 보세요. 식별값의 전체 또는 부분을 대체값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그 대체값으로 사용되는 게 별표나 공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 뒤에 4자리를 숨기거나 주민등록번호에 뒤에 6자리를 숨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마스킹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사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요소를 남겨두셔야 돼요. 데이터, 기술, 인력.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죠. 그래서 모든 것의 데이터화. 그리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진화하는 알고리즘들과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알고리즘이스트. 데이터, 기술, 인력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사회 특성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서 단어를 매칭시키셔야죠.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미래사회의 특성이고,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에 있어서는 통찰력을 활용해서 이것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라는 것이 대응력, 스마트라는 것이 경쟁력, 융합이라는 것이 창조력입니다. 대응되는 단어들이. 그래서 그냥 암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말들을 읽으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챕터 3번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빅데이터의 분석에서 빅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뭐가 핵심입니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V 해가지고 볼륨도 있지만 버라이어티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유형의 다양성이 빅데이터 분석의 또 다른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정보 원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분야가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은.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다양해지니까 분석 도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분석 도구라든지 방법을 새롭게 배우는 중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략적 통찰이 없는 분석은 함정이 있다. 한국의 경영 문화는 여전히 분석을 국소적인 문제 해결 용도로 사용하는 단계다. 기업의 핵심 가치와 관련해 전략적인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데이터 분석을 내재화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빅데이터의 걸림돌이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일체적인 분석과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이 있는데 주의하실 게 일체적인 분석하면 뭔가 많이 부족하고 효과도 없을 것 같죠. 하지만 1차적 분석을 통해서도 부서나 업무 영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1차적인 분석 경험을 점점 늘림으로써 분석의 활용 범위를 더 넓고 전략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산업별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보게 되면 금융서비스, 소매업, 제조업, 에너지, 온라인 등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트레이딩 공급, 수요 예측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에너지. 그래서 나머지들도 여러분들께서 신용점수 산정, 사기 탐지, 고객 수익성 분석이라고 한다면 금융서비스, 재고 보충, 수요 예측하면 소매업, 이런 식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번에는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정형, 반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기존의 통계학과는 다르게 총체적인 정급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 포괄적인 개념, 총체적인 접근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직관력 등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에는 IT 영역, 분석 영역,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도 암기하셔야 되죠. 각각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기 보시면 분석 대상이 정형, 비정형, 반정형, 분석 방법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학문 접근은 총체적인 접근법이다. 이런 단어들을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통계학은 정형화된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고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별 필요 역량을 보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더 핵심입니다. 이때 데이터 분석가에 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신러닝, AI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고요. 데이터 분석가는 보고서 작성과 시각화, 통찰력,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 등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약간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역량 봐두셔야 되는데, 가트너가 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에는 데이터 관리, 분석 모델링,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은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하드 스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세부 역량 중 가트너가 본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하드 스킬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효과적인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봐두셔야 되는데, 보면은 모델 범위 바깥 요인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리고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요거 잘 구분해 두셔야 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되는 스킬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가 있고, 하드 스킬은 머신러닝, 모델링, 데이터 테크니컬 스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고요. 소프트 스킬은 통찰력 있는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달과 다분야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분야 간. 그리고 통찰력 있는 분석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호기심, 논리적인 비판, 설득력 있는 전달에서는 스토리텔링과 비주얼라이제이션, 다분야 간 협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하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봐두시고요. 데이터 분석과 인문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분석으로 다룰 수 있는 핵심 문제를 크게 정보하고 통찰력으로 나누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정보랑 관련 있는 단어가 리포팅, 경고, 추출이라면 통찰력이랑 관련 있는 용어가 모델링 및 실험 설계, 권고, 예측, 최적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관련된 것, 통찰력과 관련된 용어 섞어서 나왔을 때 아닌 것 하나를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되고, 최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는 단순 세계에서 복잡한 세계로 변화했고, 따라서 다양성과 각 사회의 정체성, 연결성, 창조성 등의 키워드가 대두됐다는 것, 비즈니스 중심이 제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이동했다는 것, 고객에게 얼마나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되죠. 그리고 경제와 산업의 논리가 생산에서 시장 창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복잡한 세계, 서비스, 시장 창조.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계와 인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은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잘못된 분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분석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능력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갖고 가정과 현실의 불일치에 대해 계속 고찰해야 되고 분석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살펴야 하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분석의 상관관계와 통계적 분석의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이제는 상관관계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것, 그것이 분석해주는 인사이트가 인과관계에 의한 미래 예측을 점점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봐두시면 되고요.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흐름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커넥션 그리고 에이전시로 변화했다. 알파벳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DCA니까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 읽어두시고 순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커넥션, 에이전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의 종류가 로직 오류하고 프로세스 오류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세스 오류가 더 많잖아요. 로직 오류는 하나죠. 그래서 로직 오류해서 부정확한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 요거 하나만 로직 오류고 나머지 세 가지가 프로세스 오류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과목 요약 강의를 마쳤습니다.